건국전쟁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 내가 이승만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왜곡된 걸 배웠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역사를 이상하게 배웠다면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렇죠? 전두환한테 배웠나? 박정희한테 배웠나? 박정희한테만 그죠? 되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김영삼 시절의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굳이 왜 이승만을 나쁘게 만들었을까? 자기들 정치적 동료들인데. 누가 이승만 역사를 왜곡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에서의 이승만은 무슨 뭐 좌파 교과서에서 집어넣어서 만든 이승만상이 아니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까지 계속 되어왔던 역사 내용들을 그대로 해요. 근데 왜 갑자기 역사가 왜곡됐느니 이승만을 나쁘게 설명을 했느니 이런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하냐는 거죠. 이승만 얘기가 필요할 때만 하고요. 왜 이런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뭐 다른 사람들까지 이걸 안 보면 애국자가 아닌 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 하다못해 요즘 뭐 인기 있는 그냥 공포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안 봤어요. 파면가 하는 영화까지 그게 좌파 영화라고 반일 영화라 좌파 영화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게다가 윤 대통령은 3.1절에 3.1운동의 정신이 우리가 독립하는 게 일본에게도 좋다는 그런 취지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3.1운동이 반일 독립운동이 아니라 한일 우호 친선운동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 얘기를 하게 되면 하는 거에 맞을 것 같아요. 시대는 좀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1991년이죠. 91년에 소련이 붕괴해요. 그에 앞서 89년, 88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또 이런 데서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소련 체제도 이제 91년도에 공식적으로 붕괴하죠. 또 중국도 89년인가 천안문 사태 겪으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좀 불만이 세계적으로 이제 폭발했었죠. 폭발했고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현실 사회주의, 실제로 있었던 사회주의 체제들이 다 몰락해 버렸어요. 지금 뭐 공산국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제 대통령 입만 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공산국가가 뭐가 남았냐면, 지금 공산국가라고 부르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형식적으로 이제 일당 독재, 공산당이나 노동당이 일당 독재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 5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이 워낙 덩어리가 크긴 하지만 냉전 체제는 해체돼 버린 거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한국 80년대 이제 광주항쟁 겪고 나서 미국 책임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죠. 미국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으면은 전두환 일당이 저렇게 군대를 빼내서 공수부대를 빼내서 광주에서 사람을 학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책임이 있다. 게다가 그 직후에 뭐 위컴이나 워커나 이제 주한미 대사 또는 주한미 군 사령관이 한국인은 들쥐와 같다든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꿈꾸는 건 쓰레기통에 꽃피는 걸 바라는 것과 같다 같은 이런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의 이제 미국에 대한 감정을 건드렸죠. 뭐 물론 그에 앞서 이제 미국에서 카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박정희가 먼저 대놓고 사실은 반미를 좀 선동한 측면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80년대에 미국과 미국이 이끄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 또는 이제 좀 저항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80년대를 거치면서 무슨 뭐 NLPD 논쟁이니 뭐니 하면서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세대에서 옆에서 보고 또 정말 관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증오가 워낙 강해서 미국과 싸우려면 북한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이름하여 그 사람들을 좀 우리가 주사파라고 불러요. 북한처럼 뭐 미국에 맞서서 남북이 힘을 합쳐서 미국을 몰아내자 이런 쪽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90년대를 거치면서 바로 이 현실 사회주의 붕괴 상황을 목도를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로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또 다른 이제 그 유탄을 맞은 것이 북한이었어요. 그동안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유럽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체제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나토 회원국이 되고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덩어리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사실 북한도 박정희랑 비슷해서 김일성도 박정희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닌 거에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북한도 사회주의가 아닌 거에 북한식 조선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었죠. 근데 그렇게 버티려고 하다가 버텨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뭐 소련의 지원이 사라지고 또 예컨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이제 스칸디나비아 3국이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3국이 국립의료원을 지어줬어요. 근데 북한에도 비슷한 일을 이제 누가 했냐면 체코슬로바키아가 병원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동유럽의 도움들을 받고는 있었는데 끊어지고 게다가 흉년까지 들고 그러니까 93년, 94년에 이제 북한이 정말 어려웠죠. 많은 사람이 도대체 몇만인지 몇십만인지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워낙 사회가 폐쇄되어 있어서 정보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주사파였던 사람들이 반성을 하죠. 자기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북한이 무슨 지상낙원이니 뭐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왔던 자기가 부끄러운데 그럼 부끄럽다고 얘기하면 되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끄럽다고 얘기는 안 해요. 나는 그거 부끄럽다고 얘기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바꾸는데 이제 생각을 바꾸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북한을 잘못 보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남북 경쟁 관계에서 북한이 잘못이면 그냥 우리가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전향의 시대라고 하는 게 90년대 말에 열려요.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군사 독재 체제 이게 그래도 김일성 체제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실상을 보고서 제일 좀 참담했던 것이 그 어려움이었잖아요. 빈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뭐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다시 사회주의를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 이거를 비판하고 극복하려면은 다양한 이제 담론 이론들을 좀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옛날 걸로 되돌아갔어요. 아주 옛날 거로. 그것도 어로스토의 경제발전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돌아갔어요. 경제성장론이죠.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19세기 말까지. 보이지 않는 선, 자유시장 경제, 자유로운 시장이, 자유시장이 경제성장에 가장 큰 이제 이제 기여를 한 것이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그 무렵에 와서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똑같은 시점에 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북한은 저렇게 가난하고 남한은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뒤이어서 이제 7, 8월 노동자 운동하면서 실질임금 대폭 상승하고 1990년대쯤 되면 이제 어지간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소리 안 들을 정도 되는 사람은 폰이라도 살 수 있었어요. 마이카 시대가 열렸죠.
남북한의 격차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남한은 잘 사는데 북한은 저렇게 못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뭐냐. 저거는 북한이 사회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렇게 이제 빈곤에 빠진 것이고, 남한은 자본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다. 그리고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죠. 그럼 남한의 자본주의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조선 왕조에서 시작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에 시작되지도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거죠. 일제강점기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민족의 암흑기나 치욕의 역사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가 시작된 시대로 제대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그리고 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은 그래서 한국에 뭐 철도나 도로나 뭐 이제 이런 기반 자본주의 운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자본주의적 경영 기법을 가르치고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을 가르치고 또 자본주의적 노동 규율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게 아니고 일본이 가르쳐준 근대적 생활 양식과 기업 경영 양식과 사회 윤리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 걸음 더 다시 나가면 북한은 사회주의 한다고 하면서 친일파들을 숙청했다. 쫓아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에서 이른바 인민위원회 중심의 개혁이 시작되면서 이미 이제 북한 정권 수립되기 전부터 이제 일본 경찰이었던 사람들, 관료였던 사람들, 또 지주들, 토지개혁을 먼저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거 월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른바 친일파를 숙청함으로써 뭐가 돼버렸냐면 근대 지식과 단절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친일파 초단은 일본으로서 배운 장점들을 잊어버리는, 좋은 교육들을 잊어버리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남한에서는 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좀 그렇게 달라요.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를 온전시키고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친일파가 해방 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그죠?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친일파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기득권으로 남아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상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거예요.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술과 자본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친일파들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인지 아느냐는 얘기가 그래서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 1세대는 좀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그때는 우리가 민족이 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1세대는 그래요. 그래서 아들 세대가 되면은 좀 더 뻔뻔해져서 그때 친일 안 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자 세대쯤 되면 더 뻔뻔해져서 친일파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친일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건 다른 이 정권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거기서 출발한 거죠. 남북을 비교하고 그 남북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이른바 친일파들이 이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보존했느냐, 보존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이제 특히 학자들도 일부 있었는데, 80년대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졌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이제 특징이 경제결정론이거든요. 뭐 이제 그건 이제 기계적 유물론이다라고 해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른바 생산력과 생산 양식이 인간의 의식보다 먼저 앞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건 버리질 못했어요. 역사의 발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역사 발전은 뭐라고 봐야 하나?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역사 발전이 과연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는 발전한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뭐가 역사 발전이죠? 예, 쉽지 않은 질문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 사람들은 이제 교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착해지는 거, 사람들이 유식해지는 거, 사람들이 글을 알고 인간의 도리를 알고 그 인간의 도리에 따라 서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사기꾼 나쁜 놈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사회가 더 믿을만하고 사람들이 더 착해지는 것, 그것이 교화고 발전이라는 말은 안 썼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그 교화된 상태가 요순시대,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서로가 자기 할 일만 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시대, 그 평화를 향해서 진전해 나가는 과정이 역사 발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역사의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사실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공산주의도 그런 얘기거든요. 싸움 없는 세상, 모두가 서로를 믿고 함께 누리고 즐기는, 그러니까 이 단체 이름이 평화나무인데, 예, 실제로 평화가 발전의 지표였어요. 그래서 평화로울 때를 치사라고 그랬고, 갈등이 심한 내란이 벌어지거나 외세의 침략이 있거나 이럴 때는 난세라고 그랬죠. 끝없는 평화가 이제 치세의 특징이고, 끝없는 치세가 반복되는 것이 그게 천국이잖아요.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르크스주의든 아담 스미스주의든 간에 이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철학은 역사 발전을 경제 성장 단일 지표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인간은, 현대인들은.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자동차 배기량이 늘어나고, 집에 있는 TV 화면이 커지면 그게 발전이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조금씩 물질적 풍요가, 물질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고 자기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월급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자기가 쓰는 물건들이 커지고 이걸 발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발전관을 가진 거죠. 그런 발전관에서 보면 경제가 역사 발전의 단일 지표가 되는 거예요. 유물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물론과 기독교가 타협하는 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이 유물론적 이제 경제 성장 논으로 이제 무장을 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동안 무슨 민중운동 한다고 통일운동 하다고 했던 사람들 자기는 이제 벗어났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는 없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어차피 이제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게 됐으니까 경제가 최고다. 경제계하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이게 학자나 아니면 사회운동가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네트워크가 있나요? 일단 정치를 통해서 그런 좀,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하고 이제 접촉들을 합니다. 접촉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 이른바 이제 전향한 사회주의자 또는 전향한 시장 만능론자,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있었고, 그 이전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또는 좀 이념이라고 하면 뭐였냐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두환은 뭘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 메시지를 던졌는가? 노태우는? 그 전에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니 뭐 정의사회구현이 다 말뿐이고 그 어마어마한 저 오공비리 뭐 그런 부정부패 덩어리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뭐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문하고 죽이고 하면서 자기는 정말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 이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반공주의. 똑같아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미워한다는 점에서 반공주의는 똑같은데, 반공주의는, 이제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얘기를 다 사람들의 의식에 심어 넣어주고, 뭐라고 얘기하면 말 많으면 빨갱이라고 욕하고, 아무에게나 공산주의 낙인을 찍어서 이제 감옥에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좀 상황이었죠. 근데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윤 대통령의 그 공산전체주의 세력 비난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망했는데 그거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무슨 유령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걸 끄집어내서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망했어요. 그럼 공산주의가 망하면 반공주의가 이긴 거죠. 근데 반공주의는 뭐랑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냐면 공산주의랑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망했는데 반공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 그럼 칼을 어디다 써야 되냔 말이에요. 휘두를 당사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주의, 그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은 한편으로 이쪽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공주의자들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이미 망했는데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제? 뭘 팔아? 그죠? 이 약을 먹으면은 뭐 어디에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환자가 죽어버렸어. 그럼 그 약을 어디다 팔아요? 못 파는 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반공주의 하나만 가지고 뭐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무조건 단결해야 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른 어떤 좀 적극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접근한 거죠. 이런 공산주의, 반공주의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힌다. 우리 이제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기득권 세력도 철학과 사상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시한 것이 반공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시키는 거였어요. 이건 이제 우리는 좀 과거와는 다른 우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반공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우파의 탄생을 선언한 거죠. 근데 사실 반공주의 근간에 시장주의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워낙 사실 반공주의자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뭔가 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활동하기 시작하다가 2004, 5년경에 자기들의 이름을 지어요. 우리는 새로운 우파다. 그래서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의 의식을 개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이 주류적 정치 세력이자 사상적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가 이제 2005년 깨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무렵에 2007년, 8년인가? 8년이죠. 이제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대통령 당선될 때 이명박 캠프에 많이 들어갔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의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 그룹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무렵에 하나의 일화가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가 시작됐던 것인데 고액화폐 발행. 이명박 정부 때 발행이 되죠. 발행은 고액화폐 발행해서 10,000원짜리 가지고는 더 이상 불편하니까 이제 좀 고액화폐를 발행하자 해서 50,000원권, 100,000원권을 발행하기로 했었죠. 원칙은 대략 정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화폐에 여성이 없다. 그래서 50,000원권은 여성을 넣는다. 그리고 전부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우리 이제 국가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다.
근대 독립운동가도 한 사람 넣는다. 그래서 여성은 뭐 이제 최종 3인 후보가 유관순, 김만덕, 신사임당이었어요. 사실 신사임당 아들도 5천 원인데 엄마가 5만 원이 된다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한 집안에다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관순은 너무 어려서 죽었다. 돈을 보면서 그렇게 너무 어려서 죽은 사람 넣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상한 이유로. 그다음에 김만덕은 제주도의 기생 출신으로 큰 돈을 벌어서 구호 사업을 했던 독지가였거든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의 여성계에서는 적극 추천했는데 여성단체들에서는 너무 유명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사임당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버린 거죠. 뭐 김마리아도 있고 뭐 꽤 다른 사람 집어넣으려면 백선영도 있고 꽤 됐을 텐데 이제 독립운동가가 10만 원짜리 들어가니까 근대 인물은 빼기로 의식적으로 빼기로 한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돼 버렸고 10만 원짜리는 애초에 이제 당시에는 지배적 여론이 김구 선생이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을 넣자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이 김구를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승만을 넣고 싶었어요. 이승만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승만 얼굴은 이미 화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승만 정권 때는 모든 돈이 다 이승만 얼굴이 들어가 있었어요. 단위 화폐들에. 예. 그러니까 이승만을 넣자고 하는 게 넣고는 싶은데 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반대가 더 훨씬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넣을 수 있을 때 넣자 라고 해서 10만 원짜리 발행을 안 해버린 거죠. 조만간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뭐 발행 못한 10만 원짜리 이승만 얼굴 넣어서 발행하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때부터 이제 이승만에 주목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승만을 이제 신격화하려고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박정희, 전두환,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의 이승만 평가와 또는 김수영의 이승만 평가가 어떻게 가사과 어떻게 달랐는지. 4.19가 났을 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인가 하는 이제 참 이상해요. 유관순은 누나라고 되는데 이 진영숙은 누나가 안 되네요. 1945년, 46년 요 정도 출생이었을 텐데 47년이나 유서를 쓰고 나가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저는 데모하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그러나 우리가 데모를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잡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좋아요. 그리고 진짜 죽었어요. 버스 타고 수유리 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투표권도 없는 애들이. 마산의 김주열이는 무슨 투표권이 있었겠어요? 투표권도 없는 고등학생이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시위하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죽어서 그걸 또 마산 앞바다에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이승만의 측근이었던 최인규와 또 경무대 경찰서장이 했던 곽영주가 이런 것들을 지시해서 일으켰던 거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은 이제 인간이 평화를 지향하면서 평화로운 것을 발전이라, 평화가 계속되는 것을 역사의 발전이라 비슷하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인간의 모든 가치관은 평화 시대를 기준으로 형성이 돼요. 평시의 가치관이 인간의 정상적 가치관이에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시의 인간들이 전쟁하지 않을 때 인간들이 나누는 거예요. 단군 고조선에 팔자복음이 있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해야 한다. 남의 물건을 빼앗은 자는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사람을 상하게 한 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어느 나라나 그래요. 사람 죽이면 안 되죠. 남의 건물에 불 질러도 안 돼요. 물건 훔쳐도 안 되죠. 그거는 상식인데 전쟁 중에는 이게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사람을 죽이면 훈장받고 불을 질러도 훈장받고 훔쳐도 훈장받아요. 훈장받았다는 얘기는 많이 죽였다는 뜻하고 비슷해요. 살인자들이 훈장받는 세상. 1차 대전 끝나고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묘비에 그렇게 적었어요. 기념비에, 1차 대전 기념비에. 죄 지은 자들이 훈장받는 시대. 전쟁은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정상적 가치관이 전도돼 버려요. 그리고 그 뒤집어진 시대에 이승만 시대가 딱 버티고 있었던 거죠. 전쟁을 이승만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이승만은 바로 그 전시의 대통령이었고 그 전쟁 이후에 전쟁 분위기 속에서 권력을 계속 유지해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쌍팔년도라고 그래요. 쌍팔년도 젊은 분들은 쌍팔년도 그러면 88년인 줄 알아요. 1988년. 1988년은 우리 역사상 참 좋은 때였어요. 88 올림픽도 하고 뭐 헝가리랑 수교도 하고 동국권들. 단기 4288년. 1955년이에요. 휴전 이후 2년 뒤. 어느 정도였냐면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이제 6.25 때 인민군에게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색출한다고 법석 걸치던 때였고, 일자리는 없어서 전쟁에서 팔다리 잃은 사람들이 일자리 구한다고 그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던 때였고,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미군 부대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째로 들고 나와서 그대로 끓인 담배꽁초도 들어있고 코푼 휴지도 들어있고 그걸 먹어야 돼서. 심지어 깡패들이 총과 수류탄 들고 싸우던 때였어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무기가 흔했잖아요. 다 반납도 안 하고. 무슨 서울의 명동에서 깡패들이 싸우는데 화장실에 수류탄이 터져요. 기억도 못하죠. 정신없던 시대가 바로 쌍팔년도였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기억하듯이 벌써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또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승만 정권 등장하기 직전부터 이제 제주 4.3, 또 그와 연관해서 일어난 여순, 또 전쟁 나고 나서 나자마자 시작했던 이제 국민보도연맹 학살, 전쟁 중에 국민 방위군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인 이런 참상, 그리고 전쟁 나자마자 자기 혼자 먼저 이제 도망가서는 한강다리 끊어놓고 국군이 북진하고 있으니 서울 시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태연히 거짓말 방송하고, 그래서 100만 서울 시민이 한강을 못 건너고 그냥 남아 있었는데 석 달 있다가 돌아와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 먼저 도망가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영조도, 조선시대 왕이었던 영조도 탕춘대성이라고 하는 걸 새로 지금 저 세금정 쪽에 있는 성벽을 새로 쌓았어요. 그때 성을 쌓으면서 만든 군영이 군부대가 신영, 지금도 신영동이죠. 그 군부대 창고가 평창, 지금도 평창동이에요. 신영, 평창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백성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뭐라고 이제 그 말을 하냐면, 그걸 수성유눔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선대왕이 선조와 인조가 전쟁 났는데 주민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갔다. 대신 사과해요. 앞으로 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성 위로 올라가서 적과 싸우겠다. 약속을 해요. 왕도 그랬어요. 근데 반성, 미안한 때는 버리고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왕도 안 그러는데, 그동안 북괴에 협력했던 부역자들 색출해라. 제가 그 당시 부역자 색출 과정과 관련해서 몇몇 분들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진짜 군이나 경찰의 고위층하고 친척이 아니면 안 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인민위원회 나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와서 무슨 포대 쌓아라 그러면 쌓아야 되고, 방공호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어야 되고,
인민재판 하니까 나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거기 나갔으면 이제 일단 걸리는 거예요. 그게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갔다가 총 맞아 죽는다고요. 네. 또 살아나는 방법이 있었어요. 친척 중에 군이나 경찰의 고위 간부가 없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네. 이 직후에 서울 시내 집들의 주인이 많이 바뀌어요. 집문서 넘겨주고 살아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예컨대 군인들이 죽고 또 거기 폭격 맞아서 민간인 양민학살 말할 것도 없고요. 노블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벌어졌던 뭐 그런 거에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게 많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승만 밑에 있었던 최인규나 곽영주나 중고등학생 총으로 쏴 죽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수만 명, 많으면 10만 단위 이상이 이승만 정권기에 뭐 아주 많이 잡으면 한국민의 거의 5%가 목숨을 잃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만 독일인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스페인 프랑코하고 비슷한 정도로 많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19를 겪었을 때, 4.19가 났을 때, 나기 전부터 일부 지식인 김수영 같은 사람들 시도 그랬죠. 자유에는 피해 냄새가 따른다. 이렇게 시를 썼는데, 전쟁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좀 상식적인 국가였다면, 전쟁 났을 때 자기 먼저 도망가서 한강다리 끄는 것만 하라도 당장 탄핵감이에요. 당장 대통령직에 쫓아냈어야 됐어요. 전쟁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전쟁 상황이었고, 전쟁 중에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너 김일성 만세해봐. 이승만 만세해봐. 아니, 해봐도 아니에요. 어떤 총든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인민국복을 입었든 국군복을 입었든 그 옷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해서 살아난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기간 중에 이제 전쟁 다 그렇잖아요. 전시에는 뭐 장수를 교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냥 따라갔던 거죠. 따라가고 전쟁 이후에 휴전되고 나서 아직도 이제 전쟁 공포 분위기, 전쟁 분위기, 전시 인간성. 전시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인 인간과 정반대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남의 걸 뺏어야 내가 산다. 무슨 사람들 사이에 인간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극악스러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50년대 분위기였던 거죠. 전시 인간성이 그렇게 좀 유지됐던 상황인데다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좀 두 번째로 이승만 정권이 납득하기 어려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사실은 그 기간이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한 기간이기도 해요. 제2차 한국 기독교의 급성장 시기. 왜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을 했냐면, 전쟁 겪고 못 사니까, 제가 그제구나. 어디 좀 지방에 갔다 왔어요. 울산에 갔다 왔는데, 밤 10시 기차를 타는데 그 앞에서 젊은이들이 스티커를 받고 있더라고요. 밤 10시에. 근데 교회에서 나왔나 봐요. 근데 스티커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뭐가 제일 절실할까요? 하고 있어요. 답은 뭐 의료 지원, 식량 지원,
뭐 이런 것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서 스티커를 안 붙였어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종전이거든요. 아,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식량 지원, 의료 지원 이거 해봤자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나? 그게 어린이들한테 갈까?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정치인들한테 갈까? 전쟁 틈타서 나쁜 짓 하는 정치인들한테 갈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전쟁 중에 또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도 미국 교회들이 그런 걸 했어요.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분유, 옷, 담요 이런 것들 지원해줘. 일부는 바로 이제 스트레이트로 왔어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선의로 모아준 선물이 이제 한국 교회 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분유 한 통이라도 얻을 수 있고 밀가루 한 푸대라도 더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밀가루 교인된 사람들이 많아요. 50년대에 이제 쌀, 밀가루 같은 이제 식량들, 시레이션이다 같은 이제 비상식량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고 의류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이제 방한용품들, 또 뭐 원조 자금들. 네, 세계에서 제일 어렵고 가난했죠. 전쟁 겪고 났으니까. 근데 그것만 제대로 분배를 했어도 좀 나았을 거예요. 다 엉뚱한 방식으로 흘러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이 불을 축적했다면 이제 이승만 정권 때는 바로 이승만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원조물자에 개입해서 원조물자 분배에 개입해서 어떤 거기다 침을 발라서 6.25 전쟁 때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식의 좀 일들이 벌어져 군이 후생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군대에서 군대 용어로 후생사업이었어요. 이제 민간인들 돕는 사업이죠. 후생사업. 뭘로 도와요? 군대에서 군수물자 빼돌려 도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군수물자를 훔치는 건데 절도인데 그거를 좋은 말로 후생사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였었어요. 일부 빼돌려서 자기 알만한 사람들한테 돌리고 또 뇌물 받고 돌리고 이러니 굶어 죽는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꿀꿀이 죽이나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처참한 상황들이었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게다가 이승만 정권 말기로 되면서 미국 쪽에서 이제 원조를 좀 줄이고 있었고요. 살기가 힘든 거죠. 이 와중에 부정부패로 국민들 굶어 죽게 만들고 외국 원조 물자 빼돌려서 좀 그 특정 재벌이나 살찌워주고 이걸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해서 4.19가 일어난 거란 말이죠. 박정희도 4.19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을 이제 총칼로 전복시키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지만 박정희도 이게 이제 일반 민중의 생각이었죠. 일반 사람들의 생각. 정말 오죽했으면 56년도 그 대통령 선거 보고가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제 못 살겠다 가라보자 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유당에서 내세운 구호는 가라봤자 소용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했죠. 가라봤자 소용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갈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이제 실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도 겪었으니까 군대에 있으면서 육군 소장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본인도 군대에 있었으니까 이 정부가 막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오죽하면 5.16 군사 쿠데타를 내고 나서 혁명공학을 내세우는데 첫 번째가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하며 반공태세를 정비 강화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4.19 이후에 반공태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거 다시 잡겠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 무너뜨렸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공약이 뭐냐면 구학일소였어요.
오래된 악을 청소하겠다. 그럼 구악이 뭐예요? 민주당 정권 들어선 지 1년도 안 됐어요. 거기 무슨 구악이에요? 이승만 정권 때 쌓인 악을 일소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악 일소라고 하면서 내세운 행동들이 뭐냐면 이승만 정권이 육성했던 정치 깡패들 포승에 묶어가지고, 그죠? 우리는 깡패입니다라고 하는 현수막 들고서 행진하게 시켰잖아요. 네. 깡패들 그냥 행진시켰어요. 사람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한 거죠. 그리고 깡패 두목이었던 이정재, 또 발포 책임자 최인규, 민주당 정권에서 사용시킨 게 아니에요. 박정희 정권에서 사용시킨 거예요. 그렇게 이승만 정권에 협조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이를테면 이제 관료들, 경찰들, 무엇보다도 깡패들, 이들이 구악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악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 때문에 제3공화국 헌법, 박정희가 이제 민간 정부로 좀 분칠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헌법은 이랬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헌법을 우리들 대한국민은 4.19와 5.16 이념을 계승하여로 바꿨어요. 5.16만 쓴 게 아니고 4.19와 5.16이라고 쓴 거예요. 4.19와 5.16을 짝을 만들어버렸죠. 똑같은, 4.19와 5.16은 똑같은 행동이에요. 무슨 행동? 이승만 구악을 일소하는 행동. 박정희의 정권에서도 이승만은 악이었어요. 악 그 자체였죠.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 50헌법에서 이제 5.16이니 뭐니 이런 전문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다시 헌법 전문을 이제 만들어야 됐죠. 그때 재헌헌법 전문을 그대로 따면서 3.1운동으로 그걸 그대로 썼으면 좋을 텐데,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계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4.1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당시에 이 문장을 정하는데도 6.29선언, 87년 6.29선언 직후고, 이게 9월 달에 헌법 개정안이 석 달 사이에 만들어지는데, 민정당에서는 4.19 넣는 걸 반대했어요. 당시 민정당에서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당시 신민당이었죠. 신민당 쪽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당에서는 새 헌법은 이게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정권이니까, 이제 헌법이니까 국민의 저항권을 넣어야 된다. 헌법 전문에. 정권이 불의하면 국민에겐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내용을 아예 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싸우다가 그럼 이제 합의를 보자 해서 4.19를 국민저항의 한 예로 넣어서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다. 라고 이제 거기까지 합의를 했고, 그럼 4.19를 그럼 어떤 저항이냐. 그래서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악행에 한거한,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불의에 한거한. 우리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럼 4.19가 뭐에 한거한 거예요? 불의가 뭐 이승만이잖아요. 박정희 때 이승만은 구악이고 87년 이후에 이승만은 불의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냐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한다라고 적어놨어요. 재헌헌법 때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한다라고 헌법으로 선언한 이상 불의는 국가의 적이에요. 민족의 적이죠. 이승만은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 87년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좌파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민정당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였거든요. 그냥 불의한 거 안으로 그냥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민정당 쪽이었단 말이에요. 박정희, 전두환 그거 할 것 없이 전부 이승만은 구악이고 불의였어요. 여기 누가 이승만을 왜곡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왜곡하느냐? 여기까지 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주의와 반공주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왜 그러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아담 스미스 경제학이 유행할 때였어요. 1890년대. 그때만 해도 이제 개신교는 어떤 좀 세계적인 조직들이 좀 적었고, 캐톨릭이 전 세계 기독교의 좀 중추였죠. 당시 교황 레오 13세가 이제 새로운 사태라고 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하고 지적을 하죠.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교회가 반공주의를 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는 이제 박정희하고 전두환은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들, 약간 캐톨릭 신부들, 천주교 정의주의구현 전국 사재단이라든가 개신교에서 문익환, 박형규 목사 같은 사람들 자꾸 빨갱이로 몰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랑은 상극이에요. 첫 번째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보면 비슷해 보이긴 부분들도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볼 때 비슷하다는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자, 한번 보죠. 레오 13세, 그러니까 1890년대에 이제 기독교도들, 특히 그 가톨릭 성당들이나 뭐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민거리는 이거였어요. 농민들은 글자도 모르면서, 성경책들 읽을 줄 모르면서, 심지어 가톨릭 성당은 이 농민들을 모아놓고 라틴어로 강론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매주 나왔어요. 매주 나오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미사 올리고 세례 받는 거 게을리 하지 않고 고해 성사 잘하고. 농민들은 그랬어요. 근데 자본주의 시대가 되니까 노동자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요. 일요일도 없으니까. 일요일도 없이 일을 지키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요일에도. 일주일 내내, 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노동자가 주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하자고.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하면 교회 못 가요. 일요일날 뻗지. 주일날 뻗지 어떻게 교회를 가요, 주일날. 근데 그걸 잘하는 거라고 박수치고 있어요. 다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교회에 못 나온다, 첫째. 교회에 못 나오는데, 못 나오는 대신에 이제 직장 안에서 이 사회주의자들한테 자꾸 빨려 들어간다. 마르크스주의자가 영향이 공장에서 커지고, 공산주의자,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라는 거예요. 뭐 늘 하는 얘기죠. 공산주의 배격해야 된다. 이거는 유물론이라서 기독교의 교리하고 우리 신을 믿는 기독교의 교리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노동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자본가들의 탐욕을 막아야 한다. 노동자들이 주일에는 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평소에도 좀 건강히, 몸이 컨디션이 괜찮아서 일요일날 그냥 누워서 잠만 자지 않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뭐가 비슷하냐면, 당시 교회도 노동인권을 얘기를 했어요. 노동자를 비인간적 상황에 몰아넣고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고 그러고 나서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폭력이다. 먼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책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화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인간이 인간답게 산 다음에야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사람이 짐승같이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그 인간을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철학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개돼지처럼 먹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생각하고 신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느냐, 구원을 생각하느냐. 당장 하루 먹을 것밖에 생각을 못할 텐데. 그래서 자본가의 탐욕을 억제하고 시장의 전횡을 막아야 된다. 라는 게 당시 가톨릭 교회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은 이게 1890년대니까 그 이후 20세기 내내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견지했던 원칙이에요. 교회는 이 질문이죠. 왜 애덤 스미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는 도덕성에 관한 얘기들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시장 법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수요 공급의 법칙 워낙 유명하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이 작동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자유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다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시장이 자유로워지면 이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킨다. 시장은 누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느냐? 그냥 한마디로 했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신의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죠. 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 보여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이 작동한다는 것은 신이 보이지 않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역사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이나? 보이지 않는데 그걸로 역사를 만들듯이 보이지 않는 손, 가치 법칙이 시장을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럼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게 한국교회의 착각인 거죠. 한국교회는 지금 여기 완전히 빨려 들어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그거였어요. 모든 보편 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래요. 인간에게 무엇을 권장하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요구하죠? 믿어라, 첫째는. 그죠? 나를 믿어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라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 스미스적 시장주의는 어떤 식의 좀 문제들을 낳았냐면 그 당시부터 우리가 교회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요.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 가면 헌금하죠. 네, 교회 가면 헌금해요. 헌금하면 목사님이 알아서 좋은 곳에 쓰시겠지 하고 헌금하죠.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지만, 신에게 바치는 돈이지만 실제로 가난한 이웃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잖아요. 내는 거잖아요. 시장에 가면 헌금 안 해요. 구매를 하죠. 둘 다 돈 내는 곳이지만, 돈 쓰러 가는 곳이지만, 돈 쓰지만, 교회에 헌금하고 시장에서의 상품 구입비는 전혀 다른 돈이에요. 시장은 그 보상이 즉각적이죠. 내가 10,000원 내면 10,000원어치 물건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시장은 사람들을 경쟁시키는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많이 팔려고 상인들에겐, 고객들에겐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는 욕망들을 부추겨요. 이기심이죠.
시장은 인간의 이기심이 극대화되어서 표현되는 장소예요. 거기에 이타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시장이라는 공간에는. 어떻게든 싸게 사고 어떻게든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좀 이기적 욕망이 기본으로 장착되는 공간이 시장이에요. 반면에 교회에 갈 때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못 가요. 그죠? 쇼핑백 들고 교회에 갈 수 없잖아요. 교회는 이타심으로 가는 곳이어야 해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래 왔어요. 교회가 권장하는 건 이타심이란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고 네 필요한 거 사라.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마시고 싶은 거 마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교회와 시장은 대립되는 공간이에요. 원래 대립됐어요. 옛날부터.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간단해요. 시장 일은 시장 그 세속 권력한테 물어라. 나는 시장 얘기를 하지 않겠다. 오죽하면 시장을 뒤집어 엎었겠어요. 그죠? 예수 본인의 행동이 시장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어요. 시장을 전복하는 거였다고요. 그 자체가 인간성을 훼손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인간의 신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시장을 베푸는 곳이 아니거든요. 챙기는 곳이지. 그렇게 대립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시장 경제가 확장되면서 시장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국가와 교회가 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주의자나 지금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이 시장 절대주의예요. 시장을 식격화해요. 시장에 맡기면 다 잘 돌아간다. 권력이나 시민사회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이 망가진다. 자유시장 경제가 훼손된다. 자유시장 경제가 훼손되면 나라가 망한다. 아니면 공산주의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고 시장이 부도덕하게 움직여도 그거는 시장 자체의 논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부정식품 이하를 파는 사람이 사 먹는 사람이 없으면 안 팔리겠죠. 근데 꿀꿀이죽이라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팔려요. 그리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든 말든 아니면 그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없는 걸 먹는 사람이 나오든 말든 그건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노동자가 주 120시간 일하도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120시간 뭐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예 할 테니까 나 노예로 사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사는 사람 나올 수 있죠. 그걸 허용하지 않은 게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자유시장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금기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마약시장, 인신매매 시장, 성매매 시장. 다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부도덕하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의 생각의 차이예요. 뉴라이트들은 시장의 도덕성을 따지질 않아요. 그 자체가 작동하는 것이 그냥 자연법칙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니까.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리거나 이건 옳지 않다. 시장 스스로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럼 국가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부정식품 사 먹고 식중독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정도는 도와주는 게 복지지. 이 시장이 부도덕하게 작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도덕성의 잣대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장 절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뉴라이트의 세계관이고 현실관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뉴라이트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인물, 상징을 찾은 거죠. 누구냐? 첫째는 반공주의 역할을 했어요. 민족이 분단되더라도, 전쟁의 참화를 겪더라도 반공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에서 이승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승만은 경제에 대해서 워낙 무식했어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입을 아예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는 조금 아는 사람들이 다 해먹었죠. 근데 이런 국가의 불개입 정책. 이 표본으로서 이승만을 이제 부각시킨 거죠. 뉴라이트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 이승만 노선이 가장 옳았다. 그 왜곡하는 것들 뭐 사실 다 집어넣는 건 빼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언제부터 해왔냐면 이미 1990년대 말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게 친일파를 온전시킨 것이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의 공적을 이렇게 생각해요. 반공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이게 반공을 위해서니까 용서가 된다. 용서가 된다는 게 잘한 일이다. 친일파 온전시킨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그 우상화가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왜 그러냐? 이승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말고 이승만이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이른 시기에 1890년대에 이미 이제 감리교 신자가 되고 평생 기독교 신자로 살았다는 거 말고 왜 이승만한테 이렇게 한국교회는 빠져드는가? 저는 이거밖에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시장이 됐어요. 교회는 시장의 부도덕성, 시장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인간을 착하게 이타적으로 살게 만들어줘야 하는 곳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헌금한 만큼 복 받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당신이 헌금해서 당신 이웃을 돕습니다가 아니고요. 당신이 헌금하면 자식이 대학 가고 당신이 헌금하면 남편이 진급하고 당신이 헌금하면 무슨 병이 낫고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헌금이에요? 거래 금액이죠. 물건 구입비저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스스로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들,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장화, 온 세상의 시장화, 나가서 자기 자신의 상품화. 150년 전, 아니 150년도 아니 100년 전, 아니 100년 전도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농촌 사람들은 닷새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시장에 가요. 그것도 집안에 한 명 정도만. 시장 경험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중세 이제 유럽 기독교 국가들 한번 보세요. 매주 교회에 가요. 교회에 가는 횟수가 시장에 가는 횟수보다 많았어요. 시장에 가는 건 마치 우리가 드물게 축제를 하면서 좀 핫가닥 도는 것처럼 일상과 다른 경험을 하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시장 경험은 낯선 경험이었고 노동 경험이 있고 이웃과 사는 경험이 일상적인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은 어때요? 시장에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폰만 열면 최저가 검색이 가능해요. 매일 장 봐요. 시장형 인간이 되게 만드는 힘이 워낙 강해졌어요. 사람들을 시장형 인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만들어요. 제가 가장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말이 뭐냐면, 그런 얘기들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합리적 이기심이 역사를 발전시킨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뉴라이트의 격언이에요. 이기심과 이기심이 만나는 장소가 시장이고, 이 시장이 계속 이제 확장되고 팽창하는 것이 역사 발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시장 논리가 지배하도록 놔두고, 우리가 좀 종교적 양심,
또는 이제 국가의 의무 정도라고 한다면 그 시장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 경쟁하다가 좌절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얘기의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시장 자체를 도덕적으로 개조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은 도덕성이나 종교적 원칙과 무관한 공간으로 놔두고 그 밖에서 도덕성을 찾을 것이냐. 그리고 이 이승만 추종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은 말로는 하느님을 믿는데 교회 내에서 사실은 돈을 믿는 거다. 그들은 말로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단어 속의 교회는 우리 슈퍼마켓이에요. 행복감을 파는 슈퍼마켓, 기대감을 파는 슈퍼마켓. 그게 이제 오늘날 대형 교회의 뉴라이트의 이승만 숭배에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글쎄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이나 김영미 목사하고 얼마나 비슷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승만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왜 한국교회는 이승만을 숭배하는가에 대한 얘기만 이걸로 여기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